성명에 미국의 의지가 담긴 CVID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한국은 각국을 상대로 종전선언 조율에 나섰습니다. 내일 김경수 지사 소환을 앞두고 특검팀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 공동취재구역은 2~3시간 동안 시민들의 출입과 집회가 통제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과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강제 입원이 있었는지 누가 입원시켰는지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이 멈춰 90분 넘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1호선 산에서 안 갑니다. 1호선 산에서 안 가요. 폭염 속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이 지난 5년간 몰카 범죄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5년 새 2배로 늘었는데 벌금형이 70%가 넘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몰래카메라, 이른바 이 몰카 반대 시위가 벌써 도심에서 4차례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몰카의 안전지대는 없고 이 첨단화된 장비로 적발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좀 조사를 해봤더니 몰카 장소로는요. 지하철이 51%로 과반 이상이고 이 걱정이 많았던 공중 화장실은 2.5%로 의외로 빈도는 낮았습니다. 오늘 뉴스7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파고든 이 몰카 범죄를 잠시 후에 집중 조명합니다. 그럼 먼저 아시안 안보 포럼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폐막을 했는데 아직 의장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의장 성명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ARF 결과물인 의장 성명은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 문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남중국해 문제 등 아세안 지역 이슈에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장 성명은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각 회원국의 견해와 의견을 합해 회람과 수정 과정을 거듭하면서 확정되는데요. 한반도 문화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정상들의 노력과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RF 토론장에서 대다수의 나라가 CVID를 언급해 CVID 문구도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실무진들은 제 뒤로 보이는 이 호텔을 계속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은 점심 식사 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오늘도 싱가포르 측과 접촉해 의장 성명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으려 외교적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측은 이번에 11개 국가와 회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3개국과만 회담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ARF 회의 전 포토타임 때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리용호는 내일 핵합의 탈퇴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으로 향해 우방 모으기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번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는 기대됐던 이 미북 간의 비핵화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는 원점인 상황에서 종전선언 문제만 쟁점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어제 ARF 시작에 앞서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찾아가 악수를 나누면서 미북 대화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북과는 물론이고 남북 간 회담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북 외교장관 간 만남을 갖자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정식 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기존 비핵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Chairman Kim made a commitment on June 12th in this very place. He said that he would denuclearize his country.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목표를 손상하는 어떤 위반이든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리용호 외무상은 쌍방의 동시적 행동이 필수적이며 순차적,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종전선언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정당한 요구라며 종전선언 논의 동참을 요구했고
강경화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중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을 먼저 신고하면 종전선언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일본이 평화 목적으로 플루토늄 비축을 허용하는 이 원자력 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이것을 재연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일본의 핵무장화는 묵인하는 것은 범죄 행위며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의 우라늄 연료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 원자력 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비축하고 있지만 핵 개발 가능성은 부인해왔습니다. IAEA の査察を日本はしっかりと受けておりますので、これが流用される懸念というのはございません。 북한 노동당 외과학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지난달 미일 원자력 협정이 자동 연장된 건 반인륜적 평화적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암묵적인 원자력 협정 연장 책동의 리면에 깔려있는 위험천만한 기도와 범죄적 정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화는 부추기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만 비핵화 의혹을 제기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잠재적 핵 능력을 핑계로 자신들에 대해 요구되는 비핵화의 속도를 늦춰보려는 협상 전술로 봅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북한도 5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네, 오늘도 불볕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요, 무더위를 피해서 야간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진 기자, 야간에는 조심해야 할 텐데 지금 피서객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야간 피서객 1000여 명이 한밤에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낮보다 피서객이 적고 기온과 수온도 내려가 피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부산의 최고 기온은 36.4도를 기록했습니다. 백사장 온도는 37도, 수온도 27도를 넘어 한증막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낮 피서객은 줄고 야간 피서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피서객은 어제와 오늘 13,000명을 넘어서 야간 해수욕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야간 개장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가운 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디에 옵니까? 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영동과 동해에는 비가 10에서 50m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또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더위 기세는 꺾지 못해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크게 줄었죠. 하지만 이 대형 쇼핑몰의 사람들은 아주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휴가를 마무리하면서 쇼핑몰에서 피서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핑몰 안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영화관과 음료 판매소는 물론 장난감 가게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딸이랑 시원하게 영화 한 편 보고 지금 잠깐 장난감 구경하고 블록놀이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내 수영장도 휴가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제 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특별하게 멀리 갈 곳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근교에 좋은 데가 있어서. 이 쇼핑몰은 주말 평균 방문객이 8만 명 정도인데 오늘은 1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 덕분에 건물 주변은 긴 자동차 띠가 형성됐습니다. 표지판은 이미 만차를 가리키고 있지만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차량은 끝이 없습니다. 동안 몇 분 정도 기다리신 거예요? 거의 1시간 정도. 인근의 또 다른 쇼핑몰에도 도심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주변 교통은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휴가를 마쳐도 끝나지 않는 더위. 시민들은 쇼핑몰로 다시 바캉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입니다. 네, 여름철이면 늘 전해드리는 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이 계곡마다 평상을 설치한 뒤에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도 버젓이 배짱 영업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한 유원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황토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곡 옆 찜질방을 이용해야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외부에서는 입장이 안 돼요. 찜질료는 12,000원이고. 백점 25,000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업소. 계곡에 발을 담그기 위해선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근 업소에서 목 좋은 것을 불법 점유한 뒤 피서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천에 볼을 설치해 물을 가두고 평상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기선이 꽂힌 콘센트가 물가에 방치돼 있는 등 안전관리도 허술합니다. 자치단체는 불법 업소들을 이달 경찰에 고발했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루 매출만도 벌금 500만 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영업하실 거예요? 안까지는. 하루 말이요? 요새야. 받쳐주는데 도와주셔야 돼. 불법 천막과 평상이 가득했던 북한산 송추계곡은 강력한 단속으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관리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계곡 식당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소환 조사가 내일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보고 있는 특검팀과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김 지사 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특검 사무실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관할 경찰서장까지 나서 특검 사무실 앞 포토라인과 차량 동선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반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때까지 이곳 공동취재구역은 2~3시간 동안 시민들의 출입과 집회가 통제됩니다. 특검팀 검사들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집중 추궁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이를 활용한 여론 조작을 승인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신문의 핵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사는 상당 시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드루킹 김 씨와의 대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별도 소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질문지 작성 마무리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구고검장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 진용을 강화한 김 지사는 서울시내 모처에서 변호인단과 모의 문답 조사를 벌이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카와 통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공개를 계기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박인복 씨는 해당 녹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자신의 딸 사이에 지난 2012년 6월 이뤄진 통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이 지사의 부인이 조카에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겠다 협박한 정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입원 모의한 정황이 김혜경의 실토로 인해서 사실로 알게 되었고 남편이 더욱 큰 충격을 받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일을 직권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인권유린이고 이 지사 측은 형님의 강제 입원은 형수와 조카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지사 부인이 언급한 강제 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또 해당 녹취는 과거에 이미 공개됐던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나온 해묵은 음해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이 고장나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시민들이 90분 넘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찰구 앞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영무원은 큰 소리로 안내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1호선 4에서 안 갑니다. 1호선 4에서 안 가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청량리행 1호선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300명은 그대로 하차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 구간 1호선 상행선들이 연쇄적으로 멈췄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1시간 반 만에야 완전히 정상 재개됐습니다. 이쪽에서 나가는 급행을 기다리는데 한 30분 기다려도 차가 몇 개 그냥 안 와요. 이쪽에서 고장 났다고 그래가지고 청량리 쪽에도 뭐 전혀 못 가요. 차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더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장 열차를 예비선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떨어져다가 다시 한번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기지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배터리 부분이 좀 탈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코레일 측은 고장난 차량을 차량 기지로 후송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폭염과의 관련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끝없는 더위에 에어컨이 과열되면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울산과 안산의 단열재 공장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선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뽀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불꽃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산 울주군 한 보온재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 소방 추산 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스티로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시에 조진되고 2시에 완진되고 공장 야적장에 적재된 보온재 쪽에서 진행됐습니다. 소방차가 불길을 향해 거대한 물대포를 쏘아 올립니다. 연기에 휩싸여 공장 모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안산 한 단열재 공장 한 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쯤엔 전북 김제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알루미늄 원자재 등을 태워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민관 합동조사팀을 꾸립니다. 멀쩡해 보이는 차량을 안 탈 수도 없고 BMW 소유주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BMW 차량 화재 사건은 올해만 32건. 이 가운데 520D가 19건입니다. 2000cc급 디젤 엔진인데 1, 2, 3, 4 시리즈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엔 휴일인 오늘도 점검을 받으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점검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차량에서도 불이 나 안전진단마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 부품이.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520D 모델 화재가 처음 보고된 건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BMW 측은 지난달 17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문제였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BMW 측은 어젯밤에야 국토부에 원인 분석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자료는 없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BMW의 영업기밀이 아니라면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몰카 카메라에 빈번히 노출이 되면서 몰카 안전지대가 없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실태가 어쩐지 최근 5년간의 몰카 범죄 판례 1,500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불법 카메라 규제 법안 시행하라! 지난 5년 동안 폭증한 몰카 범죄 수는 광화문에 모인 시위대가 분노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2,300명이던 몰카 피해자 수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지난해 5,6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몰카를 걱정할 만큼 몰카 촬영 대상도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성별 몰카 피해자는 여성이 98%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빈도가 89%에 달했습니다. 몰카 촬영 장소는 전동차 안과 역사, 화장실 등 지하철이 51%로 혼잡한 틈을 노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학교, 카페 등 일상을 보내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몰카가 적발돼 사실상 몰카 안전지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적발된 몰카범은 과반수 이상이 2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몰카범 1명이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1,278회의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저장 매체도 좀 적극적으로 압수를 해서 가해자가 계속 그 영상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지만 몰카 범죄 판결은 72%가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형은 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이 몰카 피해는 어디서든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중에서도 이 화장실 몰카에 대한 불안을 크게 호소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몰카 탐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여자 화장실 벽면과 문, 변기 아래에 정체모를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저기도 구멍 많네요. 몰카 설치 흔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최근엔 구멍 막기용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안심키트까지 등장할 정도. 실제로 몰카 설치 흔적일지 몰카 탐지 전문가와 함께 여자 화장실을 다니며 알아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실제 몰카범이 사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초소형 렌즈 몰카입니다. 이렇게 옆 칸에 들어가 직접 문을 잠그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름 0.5cm 이하의 작은 구멍만 뚫어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변기 안쪽과 허리 아래 부분에서 몰카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만 화장실 문 경첩을 떼어낸 자국 또는 벽면에 나사를 거칠게 박았다 뺀 자국 등은 몰카 구멍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어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몰카 같은 경우는 구멍이 깔끔하게 뚫려요. 그럼에도 최근엔 백열 등 전구, 충전기 등을 가장한 변형 몰카에 와이파이 기능도 추가돼 몰카를 식별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와이파이가 떴을 경우, 신호가 많이 잡힐 경우에는 그걸 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여성들의 몰카 포비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몰카 범죄를 직접 취재한 한송원 기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여성들의 불안감이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벌써 4번째 몰카 범죄 규탄 시위인데요. 네. 지난 5월부터 해화역에서 열려왔는데 어제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치러졌습니다. 시위 장면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죠. 불법 카메라! 불법 촬영!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몰카 설치는 네가 하는데 제거는 왜 나의 몫이냐. 나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이 등장하는 등 시위자들은 어제 몰카 범죄에 대한 분노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몰카가 근데 불특정 다수, 내도 피해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몰카 피해는 그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스마트폰 보급으로 몰카 사건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법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몰카들이 실제 그 몰카에 쓰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카메라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이는 그 옷걸이 몰카는 탈의실에서 쓰였던 것이고요. 또 전구형 몰카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찍는 몰카입니다. 그것들을 한 번에 보기에는 사실 몰카라고 의심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우니까 좀 어떤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문가한테 물어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수백만 원짜리 탐지 장비가 서너 개는 있어야 사실 몰카 탐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몰카 탐지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위장형 카메라를 등록제를 관리해서 몰카 판매와 취급에 제한을 두고 또 몰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같은 취지의 법안들은 사실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데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피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대응은 아직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한성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새 당 대표로 4선의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대표는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민평당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창당 후 첫 전당대회에서 4선의 정동영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는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지지율과 존재감이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대표는 여의도에는 희망이 없다며 현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타는 불볕에 고추밭에 시금치밭에 배추 무밭에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현장에 최고위원으로는 최경환, 유성엽, 민영삼, 허영 후보가, 청년위원장에는 서진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성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양미강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정인화 전대준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는 도중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난입해 단상을 넘어뜨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동영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발전적 협치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기무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들을 고강도로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으로 기용하라고 지시한 기무사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체에 버금가는 기무사 개혁 작업에 들어간 만큼 고강도 사정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들을 적극 색출해 800여 명을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관을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재창설 방침에 따라 현재 4,200명의 기무사 요원 전원이 6해 공군 원소속 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복귀하면 기무사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서류상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 정치권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최근에 정치계 당대표급 원로들도 유튜브 영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올린
유튜브 영상입니다. 20대의 비서진이 60대의 이 의원에게 SNS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정치 현안도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독수리 타법은 할 줄 알아. 김진표 의원은 배우 원빈의 유명 커피 광고를 따라하며 젊은 층에 다가섭니다. 민주정부의 10년은 헌신했을 뿐. 송영길 의원은 잠옷바람에 반려견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소탈함을 내세우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이른바 폴더 인사로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세 후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강조는 공통적입니다. 30년 동안 같이 해온 동지이자 친구야. 10년의 퀄리티로 문재인 정부의 분단된 70년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문재인과 함께. 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대위장도 유튜브를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선택했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따가운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많이 보내주셨으면. 변화한 정치 환경에 유튜브, SNS 정치는 여야를 불문 선택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된 모습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야외 연설 도중에 드론 폭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친미 극우 세력과 콜롬비아 정부가 연계된 대통령 암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베네수엘라 방위군 창설 81주년 기념 행사. 생방송 연설 중이던 마두로 대통령이 놀란 듯 위를 쳐다보고 곁에 있던 대통령 부인은 휘청입니다. 광장에 도열해 있던 장병들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De tipo dron, varios artefactos voladores que contenían una carga explosiva que detonó en las cercanías de la tarima presidencial. 마두로 정부는 드론 폭탄 공격으로 군인 7명이 다쳤다면서 친미 콜롬비아 정부와 극우파가 연계된 대통령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Que todo apunta a la derecha, a la ultraderecha venezolana en alianza contra la ultraderecha colombiana y que el nombre de Juan Manuel Santos está detrás de este atentado. 하지만 드론 폭탄이 아닌 인근 아파트 가스 폭발이라는 소방관의 증언도 나왔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수세에 몰린 마두로 정권이 우발적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과속버스에 학생 2명이 숨진 이후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10대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최루탄 등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학생 수백 명이 달려가자 중무장한 경찰차가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경찰이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곤봉에 고무총탄, 최루탄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학생 2명이 과속버스에 치여 숨진 이후 촉발된 10대들의 시위.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이 범죄 세력이 가담했다며 무력으로 진압해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운전면허증 검사와 차량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밀집해 사는 다카는 열악한 환경으로 매년 4,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백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특사 스티븐 시걸. 스티븐 시걸 영화 배우인데 특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액션 배우 스티븐 시걸이 러시아 외무부가 이 배우 스티븐 시걸을 대미 특사로 임명을 했다고 AFP 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들 외신에 따르면요, 러시아 외무부는 시걸이 미국과 문화, 공공 분야 그리고 청소년 지원 등 인도주의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 시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유엔 친선대사와 유사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배우인 시걸이 푸틴 대통령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겁니까? 네, 인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시갈은 1952년생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둘 다 유도 등 특공 무술에 능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또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도 시걸이 참석을 했고 지난 2016년에는 러시아 시민권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북한은 김정은과 절친인 전직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북한의 대미 특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요. 아하. 이 스티븐 시걸은 명실상부 러시아의 대미 특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국민 2명이 익사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와이 마우이 섬 인근 해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경이었는데요. 사람 2명이 물에 떠 있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을 했고 신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유명을 달리했는데 두 분 모두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달이 됐습니다. 어허.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4시경 현지 경찰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담당 영사를 급파하고 국내 연고자에겐 연락을 취했다고 외교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외교부는 유족들의 현지 방문을 지원을 하고 장례 절차 등에 대해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100세 이산 가족 상봉, 이산 상봉. 그러니까 8월에 있을 금강산 상봉에 100세 되신 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1차 상봉은 20일에서 22일까지 우리 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을 하고요. 2차에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예. 즉 1차에는 우리가 요청한 명단, 2차에는 북측이 요청한 명단 위주로 금강산에서 각각 만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령 참가자가 100세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상봉에 참여하는 백모 할아버지의 연세는 91세로 우리 측 최고령자이자 전체의 최고령자입니다. 오호. 북측에서는 조모 할머니가 89세로 최고령자입니다. 예. 2차 상봉에서는요. 100세의 강모 할머니가 우리 측 최고령자시고요. 북측에서는 리모 씨 등 91세 4분이 각각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백대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 2가 연일 기록 행진 중입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6 등 화제작들로 극장가는 요즘 초만원인데요.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저승과 이승으로 가는 독특한 구성과 1,400만 관객을 동원한 전편보다 화려해진 CG. 그리고 코믹 가득한 캐스팅. 너 나 몰라? 응? 신과 함께 호소편이 개봉 닷새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의 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진료와 재료들이 있는데 한국적 프랜차이즈물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획에서 굉장히 좀 무모하고도 과한 시도를 해봤던 건데요. 개봉 첫날 최고 오프닝 스코어. 하루 최다 관객 수 신기록을 보이며 명량이 4년째 지켜온 한국 시장 최다 관객 기록을 깰지 주목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I want them to feel my films, not just watch them. 주인공 톰 하더시의 스턴트가 화제인 미션 임파서블 6도 관객 수 500만을 돌파하며 흥행 순항 중입니다. 여기다 올 초 프랑스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공작. 스릴러 목격자도 차례로 개봉될 예정이어서 8월 극장가는 열기를 더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중국 올림픽 대표팀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가 빠진 유벤투스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윤만 기자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중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을 놓고 중국 축구협회와 협상 중입니다. 계약 기간 3년, 연봉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맡을 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21세 이하 대표팀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은 2016년 첼시 사령탑을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책골을 헌납하는 레알 마드리드. 하지만 가레스 베일의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동점. 아센시오의 연속 2골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회복 훈련 중인 호날두는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벤투스 프리시즌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Soprattutto come esperienza internazionale, come giocatore quello che è, però Real Madrid rimane comunque una delle squadre più forti del mondo. 9m 버디 퍼트를 성공한 유소연. 3라운드까지 11언더파로 선두의 2타차 단독 3위를 달렸습니다. 박성현이 10언더파로 공동 4위. 선두는 13언더파인 태국의 포나농 파틀럼입니다. PGA 투어 브리지스톤 대회에 출전 중인 타이거 우즈는 3라운드에서 3오버파로 난조를 보였습니다. 3언더파로 공동 28위,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입추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 영천 신명면은 39.2도, 강릉 강문은 38.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의 소나기가,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되고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이고요. 특히 강우 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돼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비는 폭염특보도 해제시킬 정도로 더위를 식혀주는 단비가 되겠습니다. 강릉 낮 기온 29도, 동해 27도, 포항 30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절기 입추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너무 아끼지 마시고 냉방 충분히 하면서 이 폭염 한 주만 더 견뎌보자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어느새 가을바람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